지난 시간에는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된 조선의 개항과 이후 조선에서 진행된 개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특히 강화도 조약의 각 조항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일본의 침략적 의도를 한번 파악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외세의 침략적 본질을 파악하고 전통을 지키고 나라를 보존하고자 한 세력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그 개화 정책의 반발의 연장선으로 또 하나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항이라는 것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두 입장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지에 있는 두 자료를 읽고 그들이 왜 개항을 반대했는지 또한 왜 개항에 찬성을 하는지 각각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찾아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1분 3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읽고 질문 2개의 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주세요. 자, 다들 자료를 읽고 한번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료를 읽었을 때 이 위정척사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항에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네. 이 첫 번째 글에 서양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글만 읽어도 이들은 개항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자료 1위의 첫 번째 글을 보면 서양과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이 약해지고 또한 천주교, 즉 서양의 종교가 들어오면 아름답고 좋은 우리의 풍속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서양과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1번의 두 번째 글은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이에요. 보면 일본과 서양은 모두 한 통속이래요. 즉 외적들과 서양 오랑캐들은 모두 한 통속 같다. 그래서 일본은 조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것이다. 한번 강화를 맺으면 일본의 침탈을 막기 힘들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도 서양과 같이 그 의도가 불순해서 사실 조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통상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된 의도이며 실질적인 얘네들의 의도는 우리나라의 경제 침탈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전통과 풍속이 파괴되고 우리의 산업이 타격받을 것이기 때문에 서양과 통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일본은 통상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통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외세의 침탈 본질, 즉 그들의 실질적인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자료 2번은 통상 개화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개항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장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 안으로는 정치를 잘하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방도를 다하여 부국강병해지는 성과를 얻는다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서 나라가 강해지고 즉 부국강병해진다면 어찌 감히 함부로 수도 부근에 와서 엿보며 마음대로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침략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침략하려 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지금 힘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 불리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이 부국강병을 위한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미 강해진 나라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개항과 개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먼저 강하게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아무로 침략하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항을 통해 발전하여 부국강병해진다면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발전을 하려면 개항을 해서 서양과 일본의 여러 문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개항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개항에 그리고 개화에 반대했던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항과 개화를 반대하고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자 한 세력을 위정척사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조금 더 보면은 위정, 즉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바른 것을 지키고 나쁜 것을 배척하기 위한 움직임을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위정척사 세력들이 말하는 바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바른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우리 조선의 전통, 어느 유교 전통이죠. 그렇죠. 유교 전통이나 한 이전부터 우리가 꾸준히 지켜온 성리학 중심의 어떤 중국 중심의 질서, 중화 질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가 그 다음 간다. 는 어떤 중화 질서, 이런 것들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들이 말하는 사악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배척하려고 하는 서양 문물이나 서양 것들, 아니면 서양의 종교, 대표적으로 조선에서 여러 사건을 벌어지게 했던 천주교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선 일본도 사악한 것에 포함될 수 있겠죠. 즉, 이 위정척사 운동이랑 1860년대 이후 보수적인 유학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침략, 반외세의 정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를 침략하는 것에 크게 반대한다는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했던 주도 계층은 누구일까요? 네, 아무래도 기존에 덕망 높았던 유학자들, 유생들이나 양반들이 되겠죠. 주로 지방의 양반들이나 유생들이 이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을까요? 네, 이들은 아무래도 양반이고 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왕에게 간언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고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상소를 올려서 서양과 통교를 하는 것, 일본과 통교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럼 시기별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1860년대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1860년대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쵸. 프랑스와 미국과 같은 서양 세력이 조선에 접근해온 시기입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던 사람은 이항로나 기정진과 같은 유생들을 들 수 있어요. 이들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면서 서양과 통교에 반대를 했을까요? 네, 앞서 말한 듯이 성리학적 중화 사상을 중시, 그리고 우리의 유교 정통을 중시하면서 서양 오랑캐어는 통교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1870년대 위정척사 운동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187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쵸. 1876년에는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근대적 조약을 하나 맺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최초로 일본에 개항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대표적으로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던 사람은 최익현이고, 이 사람은 외양일체론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 체결에 굉장히 반대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일본과 서양은 하나다, 모두 한통속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왜 이들과 통교하면 안 되는지 총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본과 통교하고 개항하는 것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만약에 일본 물자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우리의 산업이 무너질 것이며, 또한 조선의 문화와 풍속이 더럽혀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개항에 반대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결국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개항을 하게 되고 188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추진하던 시기가 옵니다. 본격적으로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죠. 이때 해외로 시찰단을 파견하면서 개화의 방향을 활발하게 도모했다고 하는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반 유생들이 반대를 했겠죠. 이때 또 위정척사를 주장하던 유생들의 반발을 크게 샀던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선책략이라는 서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조선책략이라는 것은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 책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러시아가 이제 아시아로 침략해서 조선까지 탐을 내고 있다. 이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한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해서 자체 장악을 도모해야 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에도 모자라 이번엔 서양과 외교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네요. 이 주장 때문에 수많은 유생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개화 반대 상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여러 상소 중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상소 중 하나가 바로 여기 보이는 영남만인소가 됩니다. 2만 손을 필두로 한 영남 유생 10,000명 이상이 의견을 모아서 올린 상소를 의미해요. 이때 전국 대대적으로 개화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그리고 이 조선 책략을 비판하는 상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조선 책략에 담긴 청나라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조선이 자체적으로 강해져서 러시아를 방어해서 그러니까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을까요? 네, 아니겠죠. 여기에 담긴 청나라의 의도는 바로 본인 나라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조선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지요. 네, 이런 어떤 침략적인 의도도 어떻게 보면 위정척사 세력은 간파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1880년대까지 활발히 추진을 되다가 이후에 이들 중 몇 명이 역모에 휩싸이면서 이 움직임이 조금 약해집니다. 이 세력이 약해지게 돼요. 그러나 이들의 정신은 1890년대 이후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됩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의 권리를 침탈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상소나 말로 항의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투쟁과 전쟁을 벌이는, 그러니까 외세에 반대하는 그 세력을 이 항일의병운동가들이 이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자, 그럼 이 위정척사 운동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 위정척사 운동은 통상하고자 하는 외세의 정치 경제적 침략의 본질, 그러니까 이들의 진짜 의도를 잘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항일의병운동의 그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큰 의의도 남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력들은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수적 양반 중심의 전통 질서, 봉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위정척사 운동의 성격을 정리해본다면 자주적인 반외세 운동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지배체제 유지 운동,
이라는 어떤 양면성을 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유정적사 운동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개화정책의 부작용이자 또 이 개화정책 반발의 일환으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바로 1882년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이모군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전 1880년대 초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민씨 정권, 이들은 왕위 외척 세력입니다. 이 민씨 정권 아래 기존의 전통적인 구식군인들은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던 상황이라고 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정부의 개화 정책으로 새롭게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설치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5군령은 2형으로, 전통적인 군대는 2형으로 축소되었다고 했어요. 그 2형 소속 군인들이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그 개화 정책의 부작용이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구식군인들이 폭발하게 된 직접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은 무려 1년 넘게 13달, 13개월이나 급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년 넘게 못 받던 그 급료를 받았는데 심지어 그 월급도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 쌀가마에 겨와 모래 못 먹는 것들이 막 섞여 있자 여기서 이제 군인들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모년에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구식군인들은 개화 정책을 추진한 정부 고관과 그리고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까지 습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개화 정책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기에 이에 대한 반발심이 컸고 이렇게 과격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었겠죠. 특히 이 구식군인들은 개화 정책을 실시한 민씨 세력을 공격하고 궁궐까지 쳐들어와서 왕후 민씨, 우리가 아는 그 명성왕후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명성왕후는 이 군인들이 쳐들어온 걸 보고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막 도망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난이 심해지고 사건이 커지니까 고종은 이모군란 수습을 위해서 다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해서 개화 정책을 전면 중단시키고 구식군대를 원래대로 복귀시킵니다. 이들의 민심을 수습하기도 하죠. 이 구식군인들의 일반 백성들도 함께 뜻을 같이 했어요. 왜냐면 민씨 세력들에 의해서 추진된 여러 개화 정책들, 겉으로는 조선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듯해 보이는 그 정책들이 사실은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개화 정책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며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 개화 정책이. 그리고 개화 정책이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있네요. 네, 이런 점들이 가장 크게 이 개화 세력들이 놓친 점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모군란이 수습되는 것처럼 보이나 했으나 당시 도망가 있던 왕후 민씨가 난을 진압하기 위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뜬금없이 외세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의 상주에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기까지 하고 난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진압하게 됩니다. 무력적으로 진압하게 돼요. 그리고 중단되었던 개화 정책이 다시 추진됩니다. 자, 결국 이모군란은 진압되고 여기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청나라의 영향력이 조선 내에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고 청나라의 정치적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또한 경제적인 침투도 이후에 본격화돼요.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라는 것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은 조선과 중국 상인의 수륙, 즉 해안과 육지 양면에 걸친 무역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 조약 또한 굉장히 불평등한 조선이 청나라의 종속관계
종속되어 있다. 이 부분을 명시한 그런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을 체결하고 나서 이후에 청나라의 조선 경제 침투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또한 이모군란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배상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에 따라 일본과는 바로 제물포 조약이란 걸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일본 공사 간에도 경비병 명목으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모군란은 진압이 되고 실패로 끝나고 외세의 간섭이 더욱더 심화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이모군란이 터진 이후 청에 대한 태도를 비롯해서 개화의 방법이나 속도에 대해 개화 세력이 다시 두 입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냐? 네, 속도 중점으로 보면은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 달랐는지, 같은 개화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방법과 속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대립을 했다고 해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온건개화파는 이 온건개화파가 기존의 조선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겠죠. 이 사람들이 조선의 개화에 그 본보기로 삼았던 모델이 바로 청나라에서 일어났던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이 무엇이냐? 19세기 후반에 발생했던 중국의 근대화 운동이에요. 이 메이지 유신도 마찬가지로 근대화 움직임이겠죠. 이 양무운동에서는 서양의 기술과 문물을 수용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고자 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양무운동은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 네, 이온공개화파가 추구하고 있는 동도서기론을 양무운동에서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운동을 모델로 삼았겠죠. 동도서기론이란 동양의 제도, 도리는 그대로 지키되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논리예요. 즉, 전통적인 기존의 유교 질서나 우리의 가치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이나 기기, 문물만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정량의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어떤 점진적인 방법을 추구했어요.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고자 합니다. 이 메이지 유신은 역시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일어난 어떤 군대화의 움직임인데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 자체는 기존에 있던 일본의 막부, 그 무신 정권, 군사 정권을 타도하고 왕정을 복구한 어떤 사건을 말해요. 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일본의 정책이 굉장히 개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각종 문화,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어떤 수용하는 개혁 정치를 벌였어요. 이 급진개화파들이 추구했던 방법, 사상은 바로 문명개화론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에 이용되었던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명개화론은 동도서기론과 반대로 서양의 기술이나 기기뿐만 아니라 문화, 풍속, 제도까지 모두 수용해서 우리의 낡은 어떤 패습을 타파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개화를 추구하려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윤식이나 2차 수신자로 갔던 김홍직,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있고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이후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김옥균이나 박영육, 서광범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서재필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화 세력 내에서도 개화 방법을 두고 두 세력으로 분열하게 돼요. 기존에 조선 정부는 온건 개화 입장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입장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대편에 있던 급진개화파 세력들은 이런 정부의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선의 개화를 이끌고자 벌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급진개화파들이 조선을 개혁하고 개화하려 했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